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출석 전에 입장을 밝혔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 24분쯤 서울중앙지검 앞 삼거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리에는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들어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는데요.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연단에 선 이 대표는 10분가량 입장을 밝힌 뒤 검찰청사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은 1,900여 자 정도였는데 이 대표는 정치검찰이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100번이라도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의 구속 시도에도 직접 맞서겠다고 했는데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거라며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재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재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 걸로 보입니까? 네, 우선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입니다.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면서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었던 이익만큼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에 상향해주고 민간 임대 비율을 줄이는 대신 일반 분양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3천억 원이 넘는 분양이익을 민간 업자에게 몰아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특혜 제공의 배경엔 이 대표의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의 로비가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 씨는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백현동 민간 업자로부터 77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앞서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에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건 확정된 계획도 또 의무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고 민간 임대 비율을 줄인 배경에도 식품연구원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한 푼의 이익도 본 게 없고 용도 변경으로 성남시가 1,000억 원대를 환수했다고 맞섰습니다. 네,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이 대표는 중앙지검 10층 영상 녹화실에서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엔 최재순 부부장 검사를 비롯해 백현동 의혹을 수사해온 반부패 수사 일부 검사들이 투입됐습니다. 오늘 25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인허가 비리를 보고받거나 승인했는지 등 이 대표의 개입 정황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방대한 범위의 신문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오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이 이미 기소를 정해놓고 조사하는 만큼 지난 3차례 검찰 조사에서처럼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로 답변 대부분을 가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술서는 3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알려졌는데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형해화하는 행태라며 이 대표가 지난 조사와 달리 구체적이고 또 성실하게 진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인섭 씨가 백현동 로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법원 판단이 어느 정도 나온 만큼 인허가 특혜가 있었단 부분에 이론이 없어 보인다며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예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네 번째 검찰 출석을 두고 참으로 잔인한 시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는데 반면 국민의힘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두고 윤석열 정부 탓을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두고 국회에서는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전에 열린 민주당 아침 회의에선 참으로 잔인한 시대란 말이 나왔습니다. 국민은 검찰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보고 있다며 이 상황을 빨리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시대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리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봅니다. 더 이상 지리하게 끌지 말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이 대표 출석 직전에 이뤄진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선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선 공포감 조성을 위한 것이냐며 무도한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한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민주투사인 양 회견문까지 읽었다며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소환에 앞서 민주주의 전진을 위한 희생을 언급한 것을 두고 소름이 끼친다 뻔뻔하다며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네, 국회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국정원 현안 보고가 이뤄지죠? 네, 오늘 오전 10시쯤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는 지난 회의 파행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장의 앞선 답변 수준을 문제 삼았지만 여당은 민주당 의원 전직 보좌관의 군기물 유출 의혹을 언급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SPC그룹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을 향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어제 사고 난 상황에 대해서는 그 기계는 반죽기 말입니다. 아까 보신 리프트가 내려올 때 경고음이나 경광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그 같은데. 부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리특위에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출석했는데 의혹을 직접 해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열립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원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일정 부분 면책하는 내용 등의 교권 향상 법안들이 본격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발생한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이재명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모 씨와 서모 씨 자택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대위 상황실장 등으로 있던 이들이 위증 의혹을 받는 이모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진술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작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비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송 전 대표의 전 비서 양모 씨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양 씨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당시 실무 책임자로 검찰은 돈봉투 수수자를 특정하기 위한 추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양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친 고 윤기중 교수의 3일장 절차를 모두 마무리합니다. 조금 전에 발인이 엄수됐고 또 오후에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미국 방문에 나섭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죠?
네, 어젯밤 늦은 시각까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인 고 윤기중 교수 빈소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장례 마지막 날로 조금 전에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오전 8시 반부터 30분 동안 진행된 발인제에는 윤 대통령 내외와 가족, 일가 친척 20명, 윤 교수 제자 등 경제학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운구 차량은 윤 교수가 재직한 연세대 상경대 건물 주위를 돈 뒤 장지로 향했고, 윤 대통령은 경기도의 한 공원 묘역에 마련된 장지에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엔 곧바로 외교 일정에 돌입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서울 성남공항을 통해 늦은 오후에 출국합니다. 1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 도착해 휴식을 취한 뒤 현지 시각으로 내일 아침, 우리 시각으로 내일 밤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고 정상 간 오찬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미, 한일 정상이 별도로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일정은 늦은 오후까지 캠프 데이비드에서 진행되는데요.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의 공식 휴양지로 바이든 정부가 해외 정상들을 초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논의될까요? 네, 새 정상이 만나는 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 모두 국제 다자회의를 계기로 만난 거였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단독 개최되는 겁니다. 핵심 이제는 3국 안보 협력 방안입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한미일이 직면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공급망과 에너지 불안정 등 경제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과 함께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 등 여러 문서와 성명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와 기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한미일 교류를 강화하는 논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의미의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한다는 부분이 명시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중국의 수출과 내수가 둔화하는 가운데 부동산 위기까지 번지자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내림세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형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먼저 현재 금융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중국발 위기감에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5.6원 오른 1,342.5원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중 1,343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 17일에 기록한 영고점까지 오른 겁니다. 현재는 1,341.6원으로 1,340선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5% 내린 2,512.92로 개장했습니다. 장중 낙폭을 키우며 2,500선을 밑돌기도 했는데요. 코스피가 장중 2,500선을 내준 건 지난 5월 17일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2,508에서 오르내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0.36% 떨어진 875.15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중 860대로 내려앉았다가 현재는 870대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원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발 위기가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중국의 수출과 내수가 모두 급격히 둔화하는 가운데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가 촉발한 채무 불이행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겁니다. 중국 위기가 곧 우리 시장의 악재가 되는 건데요. 이유는 우리 수출 구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리 최대 무역국으로 대중 수출 의존도는 20%에 달합니다. 중국 경기가 나빠진다면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 수출이 줄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달러화가 줄게 되고 또 우리 경기 회복도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안화 약세에 연동해 원화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여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도 당장은 반기기 어렵습니다. 고금리에도 소비와 고용 시장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의 긴축 기조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도 한미 금리 차가 2%포인트로 역대 최대차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올린다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되겠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 상승과 증시 내림세를 더 부추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중국의 경기 불안과 미국의 강한 경제가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키우면서 현재 환율을 끌어올리고 주가는 끌어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 다음 달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 네 번째로 소환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직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이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네 번째 소환되는 자리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지난번처럼 이제 장문의 글을 읽었습니다. 다소 격앙된 목소리 또 격한 표현들까지 써가면서 지지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두 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먼저 허 의원님. 저는 좀 보면서 난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장문의 글을 좀 읽으셨었고요. 예. 아무래도 저렇게 출정식 하듯이 단호하면서도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번에 그 최근 쌍방울 방북 수사 관련해서 예. 그 이화영 지사가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말들을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정치에서의 정치 문법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낍니다. 그게 이제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게 아쉬운데, 보통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태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본인이라던가 아니면 측근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다, 부정적인 부분에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선 송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아예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아니라고 하고 치킨 게임으로 가는 것이 지금인 것 같아서, 이게 정치가 너무나 조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 보기에 여야를 불문하고 좀 면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압박감의 표현인 것 같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전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한민국이 정하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절대적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내사, 수사, 기소, 공판, 구형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죠. 예. 뿐만 아니고 체포영장이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소환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수단과 도구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인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근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검사 수백 명, 검찰 수사관 수백 명, 그리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수사를 지원하는 수사 지원 인력까지 하면 여러 수백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여러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을 2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하자면 진술 말고 예. 증거와 물증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재판을 통한다든지 또는 검찰의 어떤
뭐 계좌라든지 정보와 물증이 제시가 된 것이 있느냐. 물론 지금 수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예. 이후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모든 압도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 조직이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자, 유동규 씨 대장동 재판을 했는데 최근에 유동규 씨 재판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오죽했으면 유동규 씨 재판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기억이 오락가락 해버리니까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유동규 씨를 향해 가지고 아니 제발 있는 사실만 이야기해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정도로 근데 대장동 때문에 당장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처럼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어떻습니까? 이분 해외 도망갔다가 국내로 소환되는 순간 변호사비 대납 사건 때문에 당장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처럼 그렇게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지금 검찰이 수사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볼 때 저는 이게 검찰 권한의 행사라는 것이 야당을 향해서 좀 가혹한 것이 아닌가. 검찰 권한의 행사는 공정해야 되죠. 죄가 있으면 죄를 받아야 되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좀 적어도 같은 기준과 잣대가 적용돼야 되지 않나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 행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그 소환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SNS 혹시 보셨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SNS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뭐 자료도 제시를 했고 박근혜 정부 이제 전 정부까지 이제 소환을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우선은 조금 그 지지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부터 시작을 한다면 뭔가 응원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스스로는 상당히 쿨한 척 지지자들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지 않았다라고는 했습니다만 대단히 의도적으로 뭔가의 그 응원을 받고 싶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출정식 하듯이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또 응원하시는 분들이 응원가를 불러주셨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SNS에 여러 가지 자신의 이야기들을 쓰는 부분을 보면서 뭐 또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을 감추려 하지만 이런 한 푼 받은 게 없고 뭐 한 점 부끄러움 없다 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뭐 오늘 오늘 입장과도 거의 비슷한 입장이었죠. 네, 그리고 뭐 그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고 백현동 용도벽연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 안면인식 때문에 안면인식 장애가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느냐 이 지점 때문에 지금 뭔가 꺼림직하게 불리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매번 모르쇠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알면서 이랬다 저랬다를 너무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백현동 문제 관련해서는 언론에 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식품연구원의 검토 보고를 보면은 성남시의 행정 지원이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명분과 효과가 명확하므로 적극적 행정 모범 사례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으로서는 표내고 싶을 때는 이게 모범 사례였다가 지금 와서는 협박 사례가 된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건지 저는 진짜로 의구심이 듭니다.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박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 조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건이 다 남아 있습니다. 문건이 전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2013년도 7월 11일 날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식품연구원에 대한 용도 변경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9일 날 국정과제 비서관 주재 청와대 대책회의에서도 다시 용도 변경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3월 12일 날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용도 변경을 지시를 하고 예. 그리고 2014년도 5월 21일 날 종전 그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을 통해 가지고 국토부도 성남시에다가 용도 변경을 요구를 하고 2014년도 10월 1일 날 최종적으로 이거 국가정책 사업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최후 통첩성으로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또 국토부가 요구를 합니다. 예.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차원에서 이제 식품연구원이 옮겨가고 그러면은 거기 이제 사옥을 짓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부지를 매각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받아야 되면 애초에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지시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뭐냐? 예.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검찰과 집권 여당에 던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예. 않고 사업이 쭉 진행됐는데 특정한 단계와 기간에만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냥 그 이전부터 이 행정 절차로서 용도 변경 과정은 쭉 있어 왔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뭐 이제 조사가 시작된 지 1시간여가 지났는데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조사가 끝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전 의원님 보십니까? 영장 청구는 모르겠습니다만 100% 기소는 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형사사법 절차상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서면 조사든 소환 조사든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아마 검찰에 소환을 한 것 같고 특히 검찰의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 검사들의 경우에는 여론의 흐름이라든지 여론의 지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를 했잖아요. 연이어 가지고 재판에서 지금 검찰이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처한 게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이 지금 검찰 쪽이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김용 부원장한테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그 지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 소환하고 측근인 김용 부원장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던 지인들 압수수색 동시에 들어갑니다. 뉴스가 여기저기서 터지는 것이죠. 예. 이게 말하자면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 흐름을 이제 조성하는 것이죠. 검찰 특수부가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소는 뭐 당연한 절차상 할 것 같고 영장 청구도 검찰이 볼 때 가장 유리한 여론 지형이 형성될 때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영장 청구는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는 것이거든요. 검찰이 100%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국면에서 아마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여론의 시기를 볼 것이다. 조성을 하면서 예. 그 최고 정점 그런 네. 국면이 올 때 아마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입장 발표를 할 때 그 회기 중에 하지 말고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해라 이런 입장 밝혔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모든 것이 조금 오늘은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네. 들고요. 뭐 어디에서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 지금 두렵고 겁난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진실을 말할 때는 그냥 간명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되니까. 그런데 뭔가를 감추고 그림을 만들려면은요 수백 배의 수고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상당히 수고스러운 글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영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의 수단은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모든 것에 그 입장은 제가 같은데 불법이 드러나면은 그에 따른 그냥 적법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말 길게 할 필요 없고요. 적법한 처벌 받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귀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무언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다라는 것은 무언가 숨길 것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히려 두려움의 표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시겠습니다. 자, 이제 각 양당의 의총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총 얘기를 먼저 해보면 어제 민주당 의총이 열렸는데 어제 이제 집권 여당 의총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먼저 하겠습니다. 어제 그 가장 뜨거운 감자 혁신위가 제안했던 대의원 권한 축소 여부였는데 어제 의총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그 최근에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 취임하시고 난 뒤에 그 의원총회 시간을 굉장히 좀
굉장히 길게 충분히 좀 이제 잡는 이제 그런 기조가 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의원총회 한 3시간 넘게 했습니다. 예. 예. 최근에 이제 당내 상황이니만큼 여러 의원들이 이제 발언을 했고 뭐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 주로 이제 혁신위원회가 던진 혁신안에 대한 어떤 의원들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결론이 난 건 없습니다만 예. 저희가 정기국회가 이제 9월 1일 날 시작이 되면 정기국회 대비하는 의원 워크숍을 1박 2일에 걸쳐서 하거든요. 아마 이때 어제 했던 의원총회 논의 내용이 조금 더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는 어떻든 혁신위원회가 어떻든 활동을 종료했고 예. 제안한 혁신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네, 그 혁신안의 가장 핵심이 됐던 게 이제 대의원제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 대표 경선과 관련된 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1년이나 남은 시점에 왜 지금 혁신위에서 이 얘기를 했느냐, 이 의문도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원들이 아니 내년 4월에 총선인데 예. 총선에 집중해야 되는데 무슨 그 이후에 있는 그러니까 내년 당대표 8월에 경선. 있을 예. 내년 총선 이후에 내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나 논의해볼 직한 그런 대의원 제도를 왜 하려고 하냐? 예.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반면에 그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은 아니 기왕에 나왔으니 논의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그 시기와 방법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의원제는 이제 정당법상 대의기구를 반드시 두게끔 돼 있고 다만 대의원 한 명의 표가 권리당원의 60배에 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손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예. 상당 부분 의원들이 또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가 당에서 다시 또 논의가 된다면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수준에서 저는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혁신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정청래 최고위원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저희 방금 전에 이제 그래픽으로 나갔습니다만 혼자서만 찬성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기억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제 발언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의원들이 또 다양한 발언을 엄청 많이 했는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대의원 제도를 손질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이런 이제 주장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뭐 20명 발표하는 것 중에 몇 명이었냐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큰 흐름은 이제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대다수가 신중한 그렇습니다. 입장이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도 또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바람직한 혁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국회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4월에 정치권의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전국 단위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예. 제일 큰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이낙연 대표도 활발하게 어떤 현안에 대한 입장 개진이라든지 또는 당의 현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저는 당연한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집권 여당의 의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도 이제 비공개 의총이 있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이 단연 좀 눈길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함께 항해를 하는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원팀이 된다, 그리고 원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려면 긍정적일 수 있었을 텐데 예. 그 사례를 말씀을 하실 때 예. 여러 가지 좀 상상의 나래를 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한 측면에서 의원들이 좀 숙연하게 그 말씀하시는 걸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누구 말하는 거지? 누구지 하면서 좀 주변을 둘러봤고 네. 몇몇 분도 함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님 누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휴가 시즌이었고 사실은 그 15일까지는 1월 1일부터 15일까지 휴가 다녀와라라고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사무총장이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좀 많이 좀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기사를 보면은 뭐 비윤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냐라는 네. 말씀들이 있는데 워낙에 또 이제 이철규 의원이 친윤의 핵심으로 꼽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지금 글쎄 어떠한 지점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만 말씀을 하셨고 네. 누구다 아니면 어떠한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좀 애둘러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누구겠다라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예측되는 것은 있는데 네. 저는 뭐 당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분노하고 그럴 지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결국 공천 또 정치고 또 정치도 모두 다 국민 바라보고 하는 건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국민의 힘이라는 배를 예. 어떻게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들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누가 더 그 배를 튼튼하게 하는데 앞장서 있고 또 누가 더 보수답게 그리고 보수의 그 가치에 맞게 네. 뭐 자유나 공정이나 책임에 맞춘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느냐 그러한 것을 보고 계신 것이지 공천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네. 뭐 어떠한 사례로 누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런 발언한 것을 가지고 저희 당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구멍이 여러 군데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 구멍을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 때문에 한참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설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또 예상이 가능한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의총 분위기에서는 사실 그 이후로는 어떤 분도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마도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텐데요. 아마도 그 단독 기사가 저녁 8시 좀 넘어서 나서 예. 왜 그렇게 늦게 이 단독이 나왔을까라는 게 저는 그게 좀 궁금했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의원들끼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 때문 아닐까 저것 때문 아닐까 하면서 좀 예측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측만 무성했다. 네. 그 의총에서는 뭐 다른 뭐 특이사항은 좀 없었습니까? 어떤 내용이 좀 있었나요? 뭐 앞으로 저희 지금 이제 논의될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 네, 뭐 잼버리 관련해서도 예.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니까 각 상임위별로 간사들이 나와서 그 현안들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고 예. 또 당의 방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또 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가 예정이 네. 돼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뭐랄까요, 좀 전운이 감도는 듯한 단단히 벼르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그 야당에서는 이동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면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거의 방해하는 수준 정도라고밖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메모를 해오지 않고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예. 너무 많은데 그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당시 이동관 후보의 아들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당시 하나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예. 직접 이제 언론에 나오셔서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만 예. 이 아들 학교 폭력이 이 부분을 그 해명을 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생활기록부, 그다음에 대학 입시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이거 제출해야 되거든요. 이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제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아들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학교 폭력위원회가 왜 열리지도 않았는지 예.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여세를 탄로했다는 의혹들이 최근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장남, 장녀, 차녀 관련해가지고. 근데 이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증여세 관련한 증빙 자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 투기 안 했다 그러려면 부동산 거래 내역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 세금 낸 거 이거 국세청에 팩스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동산 거래 내역과 취득세, 등록세 내역도 지금 제출 안 하고 있고요. 위장 전입 의혹도 있는데 이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파생 상품을 투자를 해가지고 예. 2021년도에만 그 한 해에만 배당 소득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품에 투자를 했는지, 얼마를 투자했는지, 어떻게 투자했는지, 직접 투자를 했는지, 간접 투자를 했는지 이 내역도 제출 안 하고 있고요. 자산 형성 과정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상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동관 후보자가 정말 당당하다면 국회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따라주시라. 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전 의원께서 간단한 자료조차 지금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과방위 위원이고 예. 그리고 초선으로서 4년 차입니다. 청문회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이 청문회가 정말로 이 목적이 정치적 공격일까? 진심으로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일까라는 좀 그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데 이번에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인사청문회 때 그 요구하신 자료 요구가 3,000건이 넘습니다. 기존에 1,500건 정도 그 요청한 것 때문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저희를 공격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후보에게 요청했던 게 3,000건입니다. 그러면 그걸 답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자녀의 교통사고 기록 관련된 것도 예.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그 자료에 요구를 했던데 그게 방통위원장과 그 인사청문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라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예. 자료는 성실하게 내야 합니다. 답변을 내야 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 검증해야 되는 거니까요.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만 무작정 숫자 늘리고 그래서 답변하지 못하도록 어찌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행동을 하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 그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5, 6건의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되는 바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고 그래서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붙이자면 물론 이제 우리 허은하 의원님 말씀대로 실력과 능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만큼이나 지금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동관 후보자가 자신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해서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능력 이상으로 자질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도 우리 국민들의 영린입니다. 이 간단한 자료거든요. 부동산 거래 내역, 그다음에 증여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 이거 국세청에 팩스로 한 장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력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청문회 자체가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 게 애초에 야당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 결격 사유가 있다. 이런 입장을 가졌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 우리가 이동관 후보자는 지금 자료 제출 요구가 3,000건에 달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도 그럴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의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명박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께서는 MB 정부를 망친 게 이동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망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방송 장악, 언론인 탄압,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보도는 당시 국민의힘,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공천에까지 개입을 하고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미디어 언론 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15년 전의 사람을, 그것도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더더구나 방송 중립성과 방송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도 15년이나 지난 사람을, 더더구나 아들 학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재산 형성 과정에 이르기까지 숱하게 많은 자료를 무려 3,000건이나 요구를 해야 될 정도로 하자가 많은, 확인해야 될 것이 많은 후보를 굳이 현업에 계신 언론인 기자들 80%가 반대를 하고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의도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 현행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격 사유, 그러니까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자문이나 고문을 했기 때문에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협의체 기구인데 바로 정권으로부터 특정 정부로부터 정권으로부터 권력자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집권 여당으로부터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분, 대통령의 대외특보를 하신 분이 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이동감 방지법을 발의를 해가지고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와서 방송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을 해칠 수 없도록 근원적이고 근본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동감 방지법을 제출을 합니다. 자,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여당은 또 다른 입장이시죠? 그러니까 정치적 쇼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청문회입니다. 근데 지금 이동감 방지법을 발의해서 그게 지금 소급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시간적으로 사실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가 너무 궁금하고. 당장 내일이 청문회인데. 예, 내일이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조금 내로남불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지냈던 최민희 전 의원, 방통위원회 내정한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거기에서 1억 7천만 원이 넘는 고액 연봉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종사하셨던 분도 임명하시려고 하시고 거기에 내정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지금 이러한 법안을 내서 당장 내일 청문회인 위원장을 내리겠다. 정말로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건지 저는 진짜 그게 궁금하고요. 학폭 관련해서도 저는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누군가 이렇게 나와서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트레이트를 찍으셨던 그 기자인가요? 기자를 요청을 하셨어요, 직접. 이동관 후보가. 그래서 그 청문회에 나와서 증인이 돼달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무언가 자신이 없다면 그렇게 직접 뭐라 그럽니까? 스트레이트 찍었던 그 측에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 학폭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학폭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발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봐 보고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을 콕 집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원하지 않으신다면. 근데 지금으로서는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국민 설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에 임하시는 분들은 좀 더 깊이 있는 걸 갖고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짧게 한 말씀을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고요. 하실 말씀들이 많은데 여야가 치열한 격론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다 빼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언론인들, 기자분들, 그거는 방송기자, 팬기자 할 거 없이 현업에 계신 언론인들, 기자분들이 이동관 후보자를 왜 반대하는지 이것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기자협회에서 여론조사했는데 무려 80% 이상의 기자들이 압도적으로 이동관 후보자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지 요거 하나만, 여야의 논쟁 다 빼고 이거 하나만 좀 판단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 지금 전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언론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탄압이라던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신 것 같다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확실하게 청문회에서 밝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어떠한 팩트에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득을 좀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업에 종사하시는 기자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취급하시는 분들이고 취재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막 판단해가지고 무려 80%가 넘는 현업에 계신 기자, 언론인들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겠습니까?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현업에 계신 언론인들 입장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그럼요.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오해할 만하거나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밝히는 게 네. 청문회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정해진 시간 때문에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청문회 모든 언론 또 모든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학기인 다음 달 1일부터는 교사나 반 친구들을 때리거나 난동을 부리는 학생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새로운 상담 규칙도 적용됩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 중 학생에게 마구잡이로 맞아 온통 부상을 당하고 폭력이 반복되어도 제대로 대응도 못했던 교사들.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서 조금 힘을 썼다, 잡았다. 이런 부분이 아동학대 법에 이제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물론 무력한 교사를 보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교권은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가 다음 달 1일 시행됩니다. 우선 교원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물리적 제지가 가능해지고 수업을 심하게 방해하면 교실 안이나 학칙에 따라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 잘못하면 반성문을 쓰게 하고 잘할 때는 상을 주거나 칭찬할 수 있고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사용 시 분리 보관하게 하며 이 같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면 교권 침해 행위로 징계 요청까지 가능합니다. 교사와의 상담은 사전 예약 및 시간과 대상을 제한하고 폭언, 폭행 시 중단 권리를 부여했으며 학생 문제 관련 전문가 검사와 상담, 치료 권고를 2번 이상 거부하거나 교원의 상담 요청을 이유 없이 거부하면 교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학부모가 생활지도에 이의가 있을 땐 학교장에 묻고 14일 안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예방 지침도 마련돼 해당 유아 퇴학이나 보호자 부모 교육 조치 등이 가능해졌는데 다만 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 중재를 위한 특수교사 생활지도에 대한 부분은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으로 불리는 이른바 미니 이지스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입찰과 지침 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관련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건물을 폭파하겠다는 일본발 테러 협박과 관련해 청사 수색과 순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자체 검색을 강화하고 정밀 수색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폭발물 탐지를 시행할 계획은 없지만 상황을 지켜본 뒤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국내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 이메일이 발송되면서 경찰이 관련 기관에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를 탐지했지만 현재까지 위험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셔야겠는데요.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요. 특히 호남 동부와 영남 내륙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경남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2도, 대전과 대구 31도, 광주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계속되겠고요.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